네,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구구농객 지만원 씨를 불러 개최한 5.18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과 유공자들을 폄훼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당 전당대회는 집단 보이콧 사태가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시계제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국당 5.18 공청회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유공자들에 대한 폄하 발언도 좀 많이 이어졌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을 포함해서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한국당의 이번 행동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자유한국당이 당대표로 뽑는 전당대회에서 이 부작용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저는 제1야당의 수권 정당으로서 이 전당대회를 어떻게 치러서 누구를 뽑느냐도 중요하지만 네. 어떻게 뽑느냐가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명의 후보가 보이콧을 하는 이 초유의 사태가 지금 발생했고 또 선관위는 이 선거 날짜를 연기하지 않겠다고 해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역사를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과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막말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느냐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광주 민주화 운동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서 노태우 정부 때 정부 차원에서 다 조사를 해서 정리한 이미 역사가 되는데 그것을 지금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역사를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전당대회에서 벌어지는 것은 그것은 선거 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는 하겠지만 이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뒤늦게 한국당 에서 수습에 나서고는 있지만 매우 잘못된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한국당에서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전당대회 부작용이다. 아무래도 좀 김진태 의원을 의식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먼저 한국당의 이번 이 행동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건 전당대회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뭐라고 할까요? 거기에 이거랑 아주 비할 것이 아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의 문제고 역사적인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당대회 차원을 훨씬 벗어난 한국당으로서 이것을 주태한 이런 한국당이 이것에 대한 여론적인 피해를 상당히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만큼 이것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원리에서 보면은 그 천부인권, 주권, 재민 그리고 시민운동 이렇게 해서 자율성이 있는 시민활동이 전개되는 그런 과정이 민주주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80년 5월 17일, 5.17이 왜 일어났습니까? 79년 11.6 사건으로 인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경호실장인 김재규에게 피살을 당해서 그때 당시에 신군부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신군부가 등장해서 79년 12.12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12.12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최규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물러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5.17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헌법이 살아있는 거고 이때 당시에 물론 최규하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5.18이 일어났는데 5.18은 전국적으로 시위가 끌다 보니까 전두환 신군부 측에서는 이것을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계엄으로 확대를 합니다. 전국 계엄으로 확대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헌법이 정지되고 계엄을 통해서 군이 통치한다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정권을 장악한 것이 5.17이고 이 5.17에 대해서 위법성이고 시민적인 세력이 이것에 상가한 것이 5.18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정치사적인 요인으로서 이것을 분석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시민운동이 결속이 되고 권위주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해서 특별법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벌써 80년 5.17이니까 지금 40년이 되면 반세기입니다. 반세기가 지난 이렇게 역사적인 평가가 저는 재단이 됐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그것이 번복되고 그것은 아니었다.
반란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만원 씨가 발표자로 나선 것 자체도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한국당도 지만원 씨가 참석하는 것 자체로도 충분히 논란이 될 것임을 알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표자로까지 내세웠다라는 건 오히려 의도적으로 방치한 게 아니냐라는 그렇죠. 얘기도 있거든요. 바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만원 씨 뒤에는 극우 세력이라든가 또 친박표 일부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후보들 입장에서는 멍석을 깔아주고 자기는 빠졌지 않습니까? 그 멍석을 깔아준 가운데서 마음껏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자기에게 표가 오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가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아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 역사적으로 이미 정리가 된 작업을 정리가 된 것을 가지고 지금 역사를 부정하고 심지어 왜곡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정말 우리가 역사 앞에서 좀 겸손해지고 역사를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 역사를 부정하고 더군다나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 유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여기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어떤 선거,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역사 앞에서 자유한국당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들이 판단할 문제겠지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부의 대처도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라는 발언이 있었거든요.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발언이 저는 정치인들이 정확한 발언을 해야 되는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은 존중이 돼야 되는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해 버렸지 않습니까? 역사적 사실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 폭동이 아니다고 역사적 사실을 정리해 주는데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 무슨 해석입니까? 역사적 사실을 존중한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해야지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그 자체를 왜곡했는데 무슨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은 정확한 언어를 사용해서 역사적 사실 그 자체는 인정하되 그 부분에 있어서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 해명이 정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을 하기 힘듭니다. 그 이게 역사적 예. 사실과 해석은 저는 일단 끝났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어떤 취지로 한 것은 구체적으로 더 부연을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5.18 특별법이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이것이 통과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5.18 운동과 관련된 분들이 지금 뭐 훈장도 받고 여러 가지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전 국민적으로 보면 광주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87년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세력 DJ나 YS, 김대중 전 대통령, YS, 김영삼 전 대통령이 두 분 다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이 됐고 이런 것들은 역사적 해석과 사실이 이미 정리가 됐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을 국민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또 대통령으로 이렇게 당선을 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흘러간 과거지만 역사적 교훈을 삼을 필요는 있다. 그런 역사적 교훈은 민주주의 원리에 우리가 얼마만큼 더 발전적으로 이것이 기여를 할 것인가. 그리고 과거에 우리 권위주의 정권의 행태 이런 것들도 민주화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다시 이것이 또 시대가 바뀌면 또 권위주의 정권이 또 들어설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역사적 해석은 가능한데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런 역사적 해석은 이 토론에서 여러 가지 그 의견이 제시된 그런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당의 원내대표로서는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부연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예. 한 가지 첨언을 예. 하자면요. 그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고 국회에서 괴물 집단이니 폭도니 이런 정말 망언에 가까운 이런 얘기들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나왔다는 데 대해서 국회에서 과연 저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도록 허용하도록
멍석을 깔아줘도 되느냐? 이건 국회의 책임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준 국회의원의 책임이고 또 공당의 대표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됐다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역사적 해석 운운했기 때문에 저는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자료집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미리 나왔으면 이것에 대해서 당에서 걸릴 기회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 제가 이것을 확인은 이제 팩트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것이 정말 자료집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마이크를 들고 토론자라든가 발제자는 이것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그것을 당에서 사전적으로 인지하고 이렇게 해서 제어할 그럴 시간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발언 후에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 발언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끝없는 의혹 제기는 곤란하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앞서 짚어봤던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장과는 다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은 뭐 갑작스럽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다 보니까 급히 수습에 나선 것인지 혹은 아직 당 내에서 이런 5.18 문제와 관련해서 정리되지 않은 당내 이런 의견 분란이 고스란히 표면에 드러난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김명준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당을 새롭게 세우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가장 자극적인 모습이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27일까지 후보자들이 6명, 7명 나와 있고 이 후보자들도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나기 위해서 당원들한테 자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이 또 표를 끌어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라든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과 그리고 당을 새롭게 추스리는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다를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해서 같이 정책실장도 하고 정치를 같이 해온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인식 그리고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것에 대한 타당성 있고 그런 역사적인 재단이 이미 끝났다. 이런 것은 비대위원장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국당 전체가 이렇게 해서 이것의 논란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비껴나가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으로 이런 말씀을 했다고 봅니다. 예. 뭐 5.18 관련 단체도 그렇고 각 지자체 거기에 나아가서 뭐 정치권 내에서도 지금 이런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에 제소를 하겠다. 해당 의원들 제명 조치까지 하겠다라는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그럼 좀 어떤 식으로 이어져야 좀 마무리가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 5.18 그 역사 왜곡 이런 문제는 방송에서도 정체불명의 북한 탈북민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도록 만들었고 그런 방송사들이 다 사과 방송하고 정정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또다시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로 역사를 왜곡하거나 역사를 부정하는 심지어 역사를 날조하는 이런 일들에 멍석을 깔아주는 이런 행태는 그야말로 우리 국민에게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권에서는 이런 발언을 하도록 한 사람과 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한 저는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서도 유대인 600만 명을 나치가 학살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철저한 사과를 하면서 독일 내에는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엔티세미티즘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을 폄하하거나 왜곡하거나 비난하는 이런 발언만 해도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다시는 재론을 하지 않도록 저는 광주민주운동은 여전히 이 피해자들이 살아있고 그리고 이건 이미 역사적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표를 구하는 이런 수법에 대해서 저는 법의 단죄가 있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반복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중징계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시고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식으로 마무리돼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것은 뭐 정치적 논란이 한층 가열되면서 해결의 방법은 저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명을 추진한다고 해도 한국당이 여기에 찬성을 해야 되는데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치열하게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정치의 목적은 통합성과 미래 방향성인데 이런 것들이 다시 등장함으로써 지역주의 정치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런 걸 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호남 그리고 경상도 이렇게 해서 지금 양분된 이 정치 구도가 한국의 오랫동안 정치 구도였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남북 문제까지 해서 사분 오열되는 이런 정치 구도인데 선거가 앞으로 다가오니까 또다시 지역주의
기대고 싶은 정치인들의 충동 이런 것들이 여기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주 4.3 사태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정치인들이 자, 이것에 대해서 나쁘고 이것에 대해서 좋고 그리고 비판하고 이런 것은 좋지만 이렇게 해서 어떤 타결점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것이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유권자들은 본의 아니게 어떤 한편에 서서 정치인들의 이런 말장난이라든가 논쟁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어떤 부작용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국회 차원의 뭐 중징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역사적인 이미 국회에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됐고 그리고 국회에서 뭐 어떤 법이 나온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쪽 그리고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대변하지 않는 쪽, 대변하는 쪽 이런 쪽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제기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한국당 전대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도 안 남았는데 상황이 굉장히 꼬여가고 있습니다. 뭐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전대 날짜, 북미 정상회담이랑 겹치다 보니까 이걸 연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일단 비대위에서는 그대로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8명의 주자들 중에서 6명이 지금 보이콧하겠다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2명으로 놓고 전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끝까지 보이콧을 하게 될까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어떻게 당대표를 뽑느냐. 저는 이 과정이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선수가 이래라 저래라 심판이 다 이런 선거 날짜라든가 방법을 정하는데 저는 선수는 따라야 되는데 6명이나 보이콧하는 보이콧 정당의 진면목을 또다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6명이 만약 자기네들의 주장대로 보이콧하게 되면 2명이 전대를 치르게 되면 이 후유증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 6명이 어떤 형태로든 양보를 해서 지금 선관위에서는 TV 토론 횟수를 늘린다든가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는 있지만 그런 것 정도로는 안 되고 무조건 2주 연기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런 연기는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전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뭐랄까요 수권 정당으로서 한계를 드러내고 도저히 보이콧 정당으로서 미래가 없다, 비전 제시하지 못한다 이런 것을 심어주게 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아마 이런 위기 의식을 갖게 되면 저는 후보들 중에서 일부가 다시 돌아오거나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일부는 돌아올 것이다. 네. 12일이 등록 마감인데 네. 뭐 오늘이 10일이니까 이틀 남았거든요. 네. 근데 이틀 안에 뭐 좀 변화가 있을까요? 뭐 변화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선수가 룰을 변경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룰을 관장하는 선대위원장이나 당 비대위 측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변경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참 어떻게 보면 공당의 체면이 저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대한정당으로서 당당히 가는 것이 맞은데 뭐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있다 한들 또 전대에서 이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주 논점을 해서 치열하게 정부에 요구하고 미국에 요구하고 그런 것들 국민들한테 이것을 이용하면 오히려 컨벤션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황교안, 김진태 두 분은 이제 출마를 할 것 같고 예. 어떻게 보면 황교안 전 총리는 뭐 국민 여론조사도 33% 정도가 뭐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지금 가는 것 같고 가능성이 떨어지는 후보들이 지금 시간을 벌기 위한 이런 작전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편법으로 생각하고 꼼수로 생각할 수가 있다. 당당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홍준표 전 대표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했기 때문에 출마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마찬가지로 이번을 놓치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떤 명분을 내일이나 해서 당에서 또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 우리 당의 발전을 위해서 백의종군을 해서 여기에 어떤 당을 위해서 내가 참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전제 등록 때 기탁금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전대 출마를 하면 나중에 내년에 총선에 또 어떻게 공천을 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명 정치인이 되다 보면 여기에 공천 탈락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명분을 지금 이틀 동안 찾아가지고 일정 부분은 참여하고 예. 그리고 일정 부분은 참여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올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많이들 거론했던 빅3는 전당대회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당연히 같습니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보이콧 주장하는 후보들이 하는 이야기가 특정인을 위한 결정이다라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즉 황교안 전 총리에게 유리하게만 끌고 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정말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2주 연기한다 하더라도 선거 결과가 바뀌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 2주를 연기하고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후보 단일화를 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좀 갖겠다는 이유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보면 황 전 총리에 대한 검증의 시간, 말하자면 어떤 약점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검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찾아서 공격 포인트를 찾으려면 일단 불리한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제가 그런 2주를 준다 하더라도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친박 세력이 이 표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를 준다 하더라도 단일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변수를 꾀하지만 결과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근데 또 다른 변수 중 하나 나오는 게 그 친박 표심 이야기인데 너무 당연히 이제 친박하면 황교안 전 총리라고 떠올렸었는데 얼마 전에 유영하 변호사가 방송에 나와서 한 인터뷰 이후에 이제 친박 표심이 흔들린다라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기에 이제 실제 정말 그 유영하 변호사의 그 발언 이후에 친박들이 좀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옥중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럴 정신적 겨를도 없고 그런 의도도 저는 없다고 보고 다만 이 전당대회 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인간적인 배신감을 어떻게 보면 그 토로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상 어떤 이 친박이라고는 하지만 알고 보면 이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그동안 친박으로 생각했던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비박표도 끌어안으면서 친박표도 끌어안는 오히려 그런 친박의 배신감 때문에 비박표도 끌어안는 그런 이중 효과를 또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영하 변호사의 이런 발언들 친박 표심에 좀 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의아심이 드는 것이 왜 이 시점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이것을 언론에서 얘기를 했을까? 예. 어떤 관심을 끌려고 했을까? 혹시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한테 아직은 이렇게 건재하니까 뭐 여러 가지 재판이라든가 사면 이런 거에 압력을 넣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의구심은 듭니다. 예. 그러나 이것이 전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것을 놓고 보면 의문점에 해결이 되는 것이 저는 제로섬이다 그렇게 봅니다.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자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황교안 총리의 배신감을 느꼈다. 그러면 일정 부분 한 5% 정도가 김진태 의원한테 갈 겁니다. 그러나 김진태 의원이 지금 여론조적 지표로서 당선이 될 가능성은 저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면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워딩이 황교안 전 총리가 나중에 홀로 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당대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총선을 짓고 대선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떤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 황교안 전 총리다. 이런 생각으로 봤을 때는 황교안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그래 이렇게 하면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총리로서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모신 게 아니고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모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소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로섬보다도 훨씬 더 이익이 되는 그런 것들이 황교안 총리한테는 더 플러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오히려 황 전 총리에게는 이번 이 발언들이 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두 분 다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뭐 사실 황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변에서 여러 공세를 많이 해도 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잖아요. 본인들의 표를 그냥 획득하기 위해서 그냥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 이 발언에 있어서는 유독 좀 적극적으로 좀 반박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이 모습은 저희가 어떤 의도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배신 모드, 말하자면 친박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저런 식으로까지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해서 옥중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섭섭함을 토로할 정도였으니까 알고 보니까 친박이 아니었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표심이 위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것이죠. 예. 그래서 전당대회 출마한 대표들은 한 표라도 지금 자기 것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미 들어온 표는 나가서로 만들고 나가는 표도 막기 위해서 그런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죠. 원래 황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데 대해서 가급적 말을 아꼈던 후보인데 예. 이번에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가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어 모드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프레임 단어가 신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신자라는 프레임이 딱 나오자마자 황교안 전 총리는 정치대에서 오랫동안 현실 정치,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 국무총리 공직에는 오랫동안 있어 왔지 않습니까? 이런 거 봤을 때는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대선에 출마했을 때 자기를 모셨던 박근혜, 자기를 장관시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이 그럼 국민들한테도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것은 신뢰가 없고 배신의 정치를 할 것이다. 예. 그러면 자기가 한 말을 거의 다 지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기에 상당히 강하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진화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황 전 총리 스스로도 그 어떤 공세보다도 이번 이 배신자 프레임을 좀 더 크게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네,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룡 인지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